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하던 게임 컨텐츠 대신 역사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역사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걸 할까 생각하고 또 누구를 해야 될까, 어떤 차별점을 둬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요 역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인물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가 된 인물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한 장면이 어떤 것일지 제 나름대로 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고른 장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장면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이게 참 모호한 말이잖아요, 결정적인 장면. 그래서 이 결정적인 장면은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에 정말 행운이 찾아오는 순간일 수도 있고, 몰락하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향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인물에 맞게 제가 정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한 인물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뽑는 장면은 이성계와 만나는 장면, 아니면은 이방원한테 살해당하는 장면, 두 개일 것 같아요. 저도 이성계랑 만나는 장면이 가장 정몽주 인생의 최고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정몽주와 이성계가 만나는 장면이 사료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뭐 어떻게 해서 만났다, 이런 게 정해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려의 왕세자가 명나라 황제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태조가,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태조가 마중을 나가요. 마중 나간 김에 부하들 좀 회포도 풀고 할 겸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 중에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자, 보면 정몽주가 그 일을 듣고 기뻐하는 낯빛을 보이며 사람을 보내어 대간을 부추기며 말하기를, 이성계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므로 마땅히 먼저 그의 우익인 조준 등을 잘라낸 연후에야 가히 도모할 수 있겠소 라고 하였다. 마침내 조준, 정도전, 남은 등 태조에게 마음이 가있던 자들 5, 6인을 탄핵하고 장차 그들을 죽이고 태조까지 살해하여 하였다. 자, 여기서 정도전, 조준, 남은,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듯이 우익이라는 건 날개라는 뜻이죠. 이성계의 날개 같은 사람들, 최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몽주랑 개혁 파트너입니다. 이제 함께 개혁 정책을 만들고 펼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성계를 함께 모시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탄핵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왜 이성계까지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왜 정몽주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정몽주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여기저기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사료 기반으로 제 생각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보자면, 일단 과거 시험은 당연히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직에 나가고, 이제 정몽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 문화인데, 이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색은 정도전, 정몽주 뭐 이런 고려 초기 성리학자들이 전부 이색의 문화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성리학의 뭐 아버지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원나라 과거 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전에 뭐 최치원 같은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뭐 과거 시험 수석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빈공과라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색은 그런 외국인 대상 시험이 아니라 아예 그냥 통합, 원나라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하는 그 통합 시험에서 2등을 합니다. 예선 1등,
그리고 본선에서 2등을 합니다. 그야말로 성리학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 이색이 정몽주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동방성리학의 조종이다. 이제 동방은 우리나라고 조종은 이제 뭐 근본, 으뜸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우리나라 성리학의 으뜸이다. 나보다 낫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색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리학 초기라 성리학 들어온 책이 많지 않았어요. 성리학 서적이 기껏해야 주자집주. 그러니까 주자가 유교 경전들의 주석을 단 걸 모은 책,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걸 보고 정몽주가 나름 해석을 하고 요게 요런 겁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걸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때 들어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 주자집주를 해석한 책을 냈는데 그게 고려에 들어왔는데 정몽주가 했던 말이랑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정몽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색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으로는 정몽주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겠죠. 정몽주가 역사적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외교입니다. 명나라 외교, 대명외교, 그리고 해적을 상대로 한 외교 기록도 있고 한데 명나라 쪽 일화를 먼저 보면은 명나라가 촉지방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촉지방 있죠? 청나라 지방 촉지방 정벌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정몽주가 갑니다. 홍사범과 정몽주가 가요. 이때는 중국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명나라 수도가 남경 난징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가 난파돼요.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같이 갔던 홍사범도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정몽주를 비롯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표류에서 바위섬 같은 데에 떠내려가서 말다래를 먹으면서 13일을 버텼대요. 이제 말다래가 뭐냐면 요렇게 말이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안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장 밑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있어요. 이 말이 이렇게 뛰면서 흙이 튀니까 흙이 여기 다리에 묻지 말라고 덧대는 가죽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말다래예요. 요거를 뜯어 먹으면서 13일을 버텼대요. 그 이 얘기를 듣고 명나라 황제가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얼른 구조해라 해서 배를 보내서 구조해서 정몽주가 다시 남경에 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이제 너희 조난까지 당하고 고생했다 위로금 같은 것도 주고 명나라 황제가 내렸던 자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풍랑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베껴서 고려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고 10년 뒤에 정몽주가 다시 명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왜 가냐면 이때 명나라가 고려랑 그렇게 외교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때 명나라는 신흥 국가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 나라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이때 아직 원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북원이 세력이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고려나 뭐 다른 나라들이 북원에 붙을까봐 견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괜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희 뭐 보내기로 한 조공이 약속이랑 다르다 뭐 이런 트집을 잡으면서 고려 사신이 오면은 막 장을 쳐서 유배를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신하들이 고려 사신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황제 생일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신을. 그래서 사신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때도 막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한 명이 뽑혔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당시 권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그 이님, 임견미 뭐 이런 사람 유명하죠? 이때 권신 중 한 명이 권신이었던 임견미한테 뇌물을 바쳐서 이 사신 자리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임견미가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이제 신진사대부고 막 개혁하고 막 그러니까 권신들이 보기에 당연히 안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좀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정몽주를 추천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몽주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정몽주를 불러서 명나라 사신으로 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몽주가 당연하다는 듯이 군부의 명이라면 물불도 피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고 출발합니다. 이때 걱정하는 말도 해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된다. 이때 이제 고려에서
남경까지 거리가 90일이었대는데 남은 날짜가 60일 남은 거예요. 30일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60일 만에 90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심지어 바람 기다리는 시간이 열흘이 걸려요. 이 90일도 순풍일 때이고 열흘 동안 기다리면 50일 남잖아요. 50일 안에 고려에서 남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몽주가 밤낮으로 가서 이 기한에 딱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딱 도착을 해서 표문을 이렇게 올리니까 주원장이 표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좀 트집 잡을 게 없나 하면서 봤겠죠. 이때 고려가 마음에 안 들 테니까. 표문을 읽는데 거기에 적힌 날짜가 이제 출발한 날짜랑 그런 게 적혀 있겠죠. 날짜가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때 보냈지? 라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딱 국밥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원장이 아예 그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나라 신하들이 다 미루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너를 보낸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 혹시 지난번에 왔다가 조난당한 그 사신 아니야? 기억력도 좋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원장이 생각을 하겠죠. 여기 왔다가 조난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늦게 왔으니까 그냥 거의 죽는 건데 또 왔단 말이야? 이 사람이 평범한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원장이 좋아하면서 가뒀던 사신들도 풀어주고 정몽주를 후하게 대접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주원장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올 수 없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일단 확실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고려 말에는 왜구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죠. 이제 왜구가 거의 임진왜란이랑 비교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해적 두목과 화친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적한테 억류돼서 거의 굶어 죽을 뻔하다가 겨우 풀려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때는 이이님일 텐데 이이님이 마침 잘 됐다. 정몽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적들한테 사신으로 보내버리자. 이때 정몽주는 찍혀가지고 귀양도 갔다 오고 그럴 때거든요. 정몽주가 이때도 정말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사신으로. 당연히 이제 억류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적두목이 정몽주랑 이야기를 나누더니 감동해서 후하게 대접을 해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그 막 승려나 그 해적 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일 정몽주한테 가서 시 한 편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때 정몽주를 존경하게 돼서 정몽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막 슬퍼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고요. 이때 해적두목이랑 정몽주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적혀 있는 게 하카타에 이르러 정몽주가 고금의 교린 이해관계를 자세히 이야기하자 주장이 놀라고 한복하여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린 이해관계라고 한 걸 보면은 아마 외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역사를 보면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못되게 군 애들은 다 망했다. 결국은 토벌당했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줄 동맹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망했다. 너희가 오래 가려면은 주변 국가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오래 갈 방법이다. 이렇게 노략질하고 하는 게 당장은 뭐 이득으로 보여도 길게 보면 오히려 너희가 망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적 두목이 감동해서 정몽주가 돌아갈 때 뭐 사신이랑 포로 수백 명을 내주고 앞으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정몽주가 돌아와서 해적 소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높은 사람들이랑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달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포로들을 돈 주고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해적 두목한테 돈과 함께 보내고 해적 두목이 감동해서 포로 100명을 또 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신이 갈 때마다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계속 죽을 뻔해도 사신으로 갔다 오고 심지어 그 잡혀있는 백성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데려오고 이게 뭐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지만 행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냥 아유 뭐 어떡해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걸 다 이제 행동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추진력도 있고 지금 외교 능력도 뛰어나고
나중에 이제 공양왕이 즉위한 다음에, 마지막 왕이니까 아주 나중이죠. 공양왕이 즉위한 다음에 뭐 명나라법, 고려 옛날 법 이런 거를 참고해서 신정률이라고 하는 법전을 지어서 바쳤는데 왕이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법제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정몽주 열전에 딱 한 줄 나오는데, 태조를 따라 화주에서 삼선 3개를 무찔렀으며 거듭 승진해 전농시승에 이르렀다. 이렇게 딱 한 줄 나와요. 이게 야전에서 활약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군사무, 뭐 직접 칼을 들고 싸우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 군사무, 군행정 이쪽에도 밝았다. 그리고 요때 아마 이성계랑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문, 인간적인 매력, 외교, 법제, 군사, 뭐 만능이죠 이미. 이미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만능해라. 사실 이성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완벽했던 정몽주가 왜 이성계랑 갈라섰는지, 이성계랑 그렇게 교감도 있고 이성계를 비롯한 세력과 개혁적인 공감대도 있었는데 대체 왜 갈라섰는지 그거를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이성계가 이제 우왕 창왕을 폐위시키면서 내건 명분이 이제 우왕이랑 창왕은 왕씨가 아니다, 신씨다, 신돈의 아들이다 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한 게 이제 공양왕인데, 이 두 왕의 폐위에 정몽주도 찬성을 해요. 그러면서 정몽주도 공신이 됩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랑 정도전, 정몽주 이런 세력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 개혁에. 개혁을 어떻게 할지도 동의했고. 그런데 이제 공양왕이 옹립된 후에 이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몽주와 정도전 이 두 세력이 일단 기본 전제는 같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개혁의 기본 전제. 기본 전제는 당연히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 이게 기본 전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정몽주가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하는 생각은 공양왕을 옹립해서 고려에서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개혁 정책을 펼쳐서 고려를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아마 정몽주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몽주가 했던 개혁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개혁 정책들을 보면 조세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금전 곡식 출납 기록을 제대로 하고 향교를 세우고 빈민 구유를 하고, 이거를 정리하면 재정 정상화,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한 학문 증진, 그리고 빈민 구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몽주가 공양왕을 생각하는 거는 개혁군주, 이 사람을 개혁군주로 만들겠다, 고려를 다시 세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다만 정도전은 이 성리학이 근본인 나라 이거를 세우는데 이게 고려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다,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인데 반역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성리학이 근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선의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평화적으로 왕권을 이양하는 게. 그러기 위한 인물, 평화적으로 선의해줄 왕, 그게 공양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두 사람 관계에. 두 사람 생각의 차이가 요만큼이었다면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정몽주가 이제 정도전 일파가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몽주가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건이죠. 처음에 제가 이 정몽주라는 인물의 결정적인 한 장면을 뽑았던 그 사건. 이성계가 왕세자를 마중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다칩니다. 그때 정몽주가 정도전, 남은, 조준 같은 일파들을 싹 가둬요. 싹 다 잡아들여요, 탄핵해서. 이성계는 이때 다쳤으니까 병란도에서 머무르려고 했는데 이방원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개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와서 버티고 있으면은 정몽주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요. 군권도 있고 이성계에게. 그래서 이성계가 처음에 안 가려고 하다가 이방원 말을 듣고 개경으로 돌아와요. 이때 정몽주는 혹시 일이 잘못될까봐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걱정됐을 법도 한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잡아들인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정몽주가 말했는데 공양왕이 소극적으로 나와요.
공양왕이 일단 한 명 조사해보고 죄가 나오면 그때 나머지 사람들도 뭐 벌을 내리자, 조사를 추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와요. 이 아마 공양왕 입장에서는 이성계를 직접 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고, 정몽주도 어쨌든 이성계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그 전왕들을 폐위할 때 정몽주도 동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오고,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한테 이방원이 정몽주가 이러다가 우리를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생사는 하늘에 달려있으니 순순히 받아들일 뿐이다, 정몽주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결국 이방원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 이방원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씨가 왕실에 충성을 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지금 정몽주에게 모함을 받아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으니 후세에 누가 능히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러니까 정몽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성계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근데 이 얘기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려고 한 얘기가 이제 이성계의 형인 이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이가 변중량이에요. 이 변중량이 정몽주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정몽주한테 가서 이 일을 말합니다. 이방원이 죽이려고 합니다. 정몽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야 큰일 났네, 어떡하냐, 빨리 처리하자, 야 이거 큰일 났다, 포기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일단 정몽주는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나봐요.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병문안을 한다고. 뭐 집안이 어수선할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자기를 옛날처럼 안 대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죽이기로 했다면. 그거를 알아보러 간 건데, 태조가 이제 예전이랑 똑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기 사람들 다 쳐내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방원이 이제 이 정몽주가 병문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몽주가 병문안을 끝내고 돌아갈 때 조영규 등의 자객 4~5명을 보내서 격살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듣고 이제 이성계가 대노해서 너희들의 대신들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너희들이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방원이 또 여기서 지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우리 가문은 다 정몽주한테 죽었을 거니까 지금 내가 한 게 효입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정몽주랑 함께 했던 대간이랑 그쪽 일파를 다 처리하고 정몽주는 머리를 잘라서 저자에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몽주가 죽은 거는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정몽주의 최후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려고 이제 정몽주가 병문안 간 사이에 정몽주 집 근처에 조영규를 매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몽주를 미행하게 하는데, 정몽주가 다다르니까 조영규가, 이제 이방원이 숨겨놓은 자객이죠, 조영규가 달려가서 무기를 휘둘렀는데 정몽주가 안 맞고 피했다고 해요. 정몽주가 피한 다음에 말을 달려서 달아나니까 조영규가 쫓아가서 말 머리를 후려쳐요. 말이 넘어지니까 정몽주도 같이 넘어졌고, 근데 정몽주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도망치는데 이걸 고열한 사람이 쫓아가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에 뭐 선지교에서 죽은 이야기도 나오고, 선주교죠, 수행하던 머슴한테 정몽주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너는 먼저 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는 안 나오고, 다른 인물들이 기록한 거, 뭐 정몽주의 친구였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다른 건 그만큼 정몽주의 죽음이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다는 얘기겠죠. 뭐 예견되긴 했었지만 좀 허망한 기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변형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방원이랑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뭐 이렇게 단신가로 답하는 내용도 그렇고, 극적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살을 덧붙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장면을, 정확히는 이 죽은 장면이 아니라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를 가뒀던 그 장면을 왜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골랐느냐, 정몽주가 이때 이성계랑 갈라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함께 했다면 지금처럼 충신의 대명사로 남았을까?
함께 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생기는데, 정도전은 아시다시피 조선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 개국공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자의 난 때 이방원한테 죽죠. 그 뒤에 조선 초기에만 해도 정도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요. 왜냐면 역적이니까. 근데 반면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는 충신의 표본처럼 됩니다. 오죽하면 이방원은 즉위하자마자 정몽주를 복권시켜요. 왜냐면 고련이 망했고 이 조선에 너희들도 정몽주처럼 충성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겠죠. 선비들한테는 절개의 상징이 되고 정몽주라는 사람 인생 하나를 넘어서 후대까지 이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다면 정몽주가 만약에 그때 이성계를 배신하지 않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생기는데 찬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정몽주라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하는 그런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도 그렇고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이게 위인과 범인의 차이일 수 있는데, 자신이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알더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몽주도 개혁에 진심인 사람이었고 정도전과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난을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정도전처럼 정몽주도 역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 이 정도전과 정몽주가 반대의 길을 갔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몽주가 정도전과 같은 길을 갔다면 결과도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몽주를 충의의 상징으로 만든 정몽주라는 사람의 생을 넘어서 죽은 후에까지 영향을 끼친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저는 정몽주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뽑아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라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견원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